자, 이제 한국사 9번째 구강이 되겠습니다. 구강이 되겠고, 오늘은 고려 12세기 고려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서로 보시는 분들은 자, 65페이지에 통치체제 정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사라 그래서 뭐 고려의 중앙정치라든지 뭐 고려의 지방제도라든지 또는 군사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려의 여러 가지 과거 또는 학교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좀 약간 어렵고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나가고요. 바로 뒤에 있는 고려의 정치적 변화 12세기 문벌기적 사회의 성립과 동요 부분으로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68페이지부터가 되는 거니까 혹시 프린트를 다운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교과서 68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사 9강 12세기 고려가 어떤 식으로 건국된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문벌귀족이라는 정치적인 지배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문벌귀족이라는 거는 옛날에 호족들이 있죠. 호족들. 그리고 신라 말에 있었던 육두품들. 이런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고려 건국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중앙에 있는 관리 세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호족과 육두품들을 고려 문벌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전반부의 지배 계급이 되겠고 이 문벌귀족의 특징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단은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과거와 음서. 과거와 음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있는데 과거라는 거는 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시험 봐갖고 시험 봐서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되는 대표적인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고 음서라는 게 좀 이제 특이한 내용이 되겠네요. 음서라는 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의 신분적 지위에 따라서 그 자식들한테 관직 진출에 좀 그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신분적인 혜택에 따라서 관리를 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은 이런 과거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이렇게 진출한 다음에 당연히 관직 체제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 왜냐하면 이 음서라는 부분 때문에 음서라는 부분.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관직에 진출할 경우에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자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뭐 굳이 잘 못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신분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관직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관직에 대한 독점이 나타나게 되고 자, 경제적인 혜택으로는 과전과 공음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전이라는 거는 내 능력에 따라서 일한 다음에 그 대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음전이라는 게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음전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받는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땅이 되겠습니다. 공음전이라는 것. 과전이나 공음전은 둘 다 일단 땅입니다. 땅.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신분, 내가 어느 정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그러니까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거는 좀 내 능력과는 별개로 내 신분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는 좀 능력보다는 좀 신분적인 특징에 의하여 좀 많이 만들어진 사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 음서와 공음전이 되겠고요. 이러한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지배계층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벌 귀족 그게 정치적으로는 과거와 음서 특히 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과정과 공음전 특히 공음전이라는 신분적인 혜택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는 별로 나누고 싶진 않겠지. 따라서 혼인관계 같은 경우는 중첩된 혼인관계. 중첩이라는 거는 어떤 집안이 있으면은 계속 얘네 집안끼리 각각의 집안끼리 겹쳐서 혼인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집안하고 혼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배계급 같은 경우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예, 재벌들 같은 경우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이제 이 문벌귀족들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당연히 왕족이 되겠죠. 왕족과 결혼해서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은, 잘나게 되면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외손자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나의 정치적인 권력 같은 경우는 보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가 건국이 10세기 그리고 11세기에 형성이 되어 12세기까지 고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벌귀족들의 문제가 12세기 때 드디어 터져나오게 됩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너무 권력이 커져버리다 보니까 좀 문벌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문벌귀족 같은 경우가 좀 왕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권력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소외된 애들이 되겠지. 문벌귀족이 아닌 애들, 문벌귀족이 아니지만은 과거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관리 집단으로 올라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아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선생님이 또 기록에 남는 인터넷 세계다 보니까 좀 차마 감정적인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곧 우리 등교하게 되면은 보다 직설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그냥 이 꼴 보기 싫은 이 문벌귀족, 아우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벌귀족에 속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가 문벌귀족으로부터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권력 투쟁이 소외된 애들로부터의 권력 투쟁이 마찬가지로 12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들끼리 싸웠던 권력 투쟁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외된 애들이 이 문벌귀족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한 투쟁이 바로 두 번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공통적으로 문벌귀족 사회의 힘이,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자기들끼리의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인 변화가 된다라는 거, 모순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자겸이란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문벌귀족이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왜냐면은 이 이자겸이 인주이 씨, 정원이 씨라고도 하는데요. 거의 7명의 왕의 왕비를 배출했던 대표적인 외척이라고 그러지. 그걸 외척. 왕의 외가 쪽, 이 외척 가문으로 이자겸이 권력을 잡았을 때가 그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자겸이 지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꾸몄던 반란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자겸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친구가 척준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담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소울마스터라 그래. 소드마스터라고 그러나요? 어쨌거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칼잡이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나중에 인터넷 네이놈, 인터넷 네이놈에다가 척준경이라고 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친구가 다 있어라는 정도의 좀 여러 가지 일화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자겸과 척준경이 같이 손을 잡고 왕이 되고자 일으켰던 반란인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이 척준경이 배신을 때려서 이자겸이 제거가 되면서 반란은 마무리가 되고, 물론 이제 척준경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거가 됩니다. 인종 때 문벌귀족 사회의 분열의 심화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난이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 때 다시 한번 고려의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 그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는 문벌귀족 자기끼리, 문벌귀족끼리의 이제 다툼이라고 했을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 문벌귀족에 속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서경 출신이었던
묘청 일파가 좀 지배 권력을 좀 그 문벌 귀족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일으켰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였다. 천도라는 거는 수도를 옮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되겠습니다. 크게 이 개경파와 서경파를 좀 구분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경파 같은 경우는 얘네가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고려의 지배 세력이 이제 개경 출신들 되겠고요. 대표 인물은 김부식, 그리고 개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당연히 수도는 고려의 개경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 권력 자체가 개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유교라는 사상을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금나라에 대해서 4대 외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나라와 고려의 대외 관계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나오게 될 텐데, 이 금이라는 나라를 4대라는 거는 이제 섬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외적으로 좀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 얘네들은 신라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돼요. 신라 계승. 원래 고려가 신라 계승이 아니지. 고려를 계승해야 되지. 근데 이때 12세기가 되면은 좀 고구려 계승이라는 의식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고, 좀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좀 새로운 좀 고려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좀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문벌귀족, 당시 12세기 문벌귀족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서경파는 이제 서경 세력이 되겠고요. 서경이라는 거 지역은 지금의 평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 인물은 묘청. 얘네들은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고요.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기존의 문벌귀족이 아니라 새롭게 관리로 진출한 신진 세력이 되겠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그 땅에 좋은 땅, 나쁜 땅에 따라서 국가의 좀 여러 가지 운명이 바뀐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 서경파 같은 경우는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새롭게 제정하자. 요게 이제 요거 금나라의 4대와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12세기 때 고려가 금이라는 나라한테 4대를 하면서 4대 외교를 표방을 하게 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버려. 원래 고려는 초반부에 스스로 황제의 나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가 되면은 금나라한테 굴복을 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겠지. 우리는 다시 황제를 칭하고, 연호라는 거 옛날에 한번 몇 번 얘기했죠. 발해 때도 얘기 나왔고 고구려 때도 나왔었는데, 연호를 우리끼리 새롭게 정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금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금나라를 막 섬기고 모시는 게 아니라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라는 나라의 정통성, 즉 고구려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서경파들이 되겠는데요. 이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선생님이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종이 매우 힘들었겠지.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면서, 이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왕위를 좀 노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물론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인종은 여전히 왕이 되긴 했지만은 되게 이제 힘들고 외로운 거야. 특히 개경 궁궐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종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고 네가 왜 움직이냐, 바로 묘청이 되겠죠. 묘청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인종, 폐하, 전하, 이렇게 어려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 묘청이 그건 다 개경의 땅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개경의 풍수가 다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인종이 아니 그렇다면은 더 좋은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묘청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경이 되겠습니다. 서경. 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셔서 다시 궁궐을 짓고 나라의 중심을 잡으시게 되면은 고려가 강대국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묘청과 함께 서경으로 구경을 가고요. 이게 지금의 평양이죠. 이 서경 땅에 좀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당연히 공감을 얻고 바로 이 서경에다가 궁궐을 다시 지었어. 큰 궁궐을 서경에다가 다시 짓게 됩니다. 삐까뻔쩍하게 궁궐을 짓게 되니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묘청의 의견대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대. 그래, 그러면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개경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되겠죠. 아니, 뭐라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개경이 내 땅하고 다 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의 귀족들, 즉 문벌귀족 세력이 다시 인종에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야. 인종님, 넌 저리 가. 인종님, 지금 서경으로 옮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묘청 같은 녀석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라고 설득을 하게 되자 임종 같은 경우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서경으로 궁궐까지 이렇게 다 지었는데 수도로 옮기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은 난 다시 개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개경으로 가고 이 자식들 너희들은 두고 가만두지 않겠어. 이 개경파가 서경파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을 하게 되니 당연히 이제 서경파가 난리가 난 거야. 뭐야? 서경으로 온다 그러더니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그러면은 따로 우리끼리 나라를 세울 거야.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형님. 그래서 바로 묘청과 묘청의 일파가 서경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고, 이 김부식이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개경에 있는 군대 출동해서 이 서경 세력을 이야 우와 하고 제거를 하게 돼요. 간단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이러한 스토리야. 스토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여기 숨어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스토리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간단하게 묘청이라는 서경 세력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움직임이 되겠고, 그게 개경파와 서경파끼리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경파는 문벌귀족, 유교 사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때는 신라계승 그리고 금나라에 대한 4대 외교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 서경파 같은 경우는 서경 출신이 되겠고 신진 세력으로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며 층제건원이라든지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예전에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비교하면서 봐두시면 되겠고, 결국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고려 사회는 이 문벌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벌귀족들의 지배구조가 보다 좀 공고하게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근데 문제는 문벌귀족 사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1170년 결국 12세기 후반에 무신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사 국왕 이야기가 됐고요. 고생들 하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대면으로 보게 되겠네요. 대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더 좋은 재미난 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온라인 수업으로 몇 강도 남았는데 좀 같이 마무리 잘하도록 하십시다. 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도 시험 공부에는 나오는 거야. 온라인 수업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좀 정리하시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